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얘기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 얘기예요. 윤석열 지지율 탈꼴찌? 아니 윤석열이 탈꼴찌를 해? 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모닝 컨설트라는 회사에서 22개 주요 국가 지도자들의 뭐 수상이라든지 혹은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지지율을 꾸준히 조사를 해왔죠. 윤석열의 경우는 지난 8월 달부터 계속 꼴찌를 맡아놓고 했어요. 뭐 24% 나오기도 하고 18%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아마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꼴찌를 유지하기도 참 힘들 것 같은데 꼴찌를 아주 끝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윤석열이 탈꼴찌 하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꼴찌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벗어날 뻔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모닝 컨설트라는 곳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번 주 20%, 10월 첫 번째 주 조사 결과 윤석열의 지지율은 20%가 나왔습니다. 우와, 많이 나왔다. 자, 진짜 많이 나왔다. 그죠? 네, 참 많이 나왔네. 자, 윤석열의 지지율은 20%나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라갔어요. 부정평가는 71%로 지난주와 좀 비슷합니다. 지난주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탈꼴찌 할 뻔했다라고 그러면 지지율이 1% 올라간 것 때문에 탈꼴찌 할 뻔한 건가요? 예,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말씀드렸다시피 20% 지난주보다 1% 올랐는데 아니 1% 오른 건 솔직히 말해서 오차 범위 아니잖아. 이게 뭐 오차가 생겨서 20%가 나왔는지 1%는 오른 거니까 올랐다고 말하기가 좀 거시기하죠. 하여튼 20%가 나오긴 나왔어요. 예, 오늘 발표된 미국의 모닝 컨설트라는 이 경영 컨설팅 회사더라고요. 이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말고도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 경영 컨설팅 한다는 회사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떠벌떠벌 하면은 그게 사실 뭐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 자신들이 조사한 것, 자신들이 확보한 자료,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컨설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조사하고 확보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각국 지도자들의 지지율 조사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아니 경영 컨설팅 회사가 이런 것도 합니까? 예, 사실 외국에는 그렇게 해요. 왜냐? 자신들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컨설팅을 맡겨라. 뭐 이런 뭐 그런 게 되겠죠. 어쨌거나 이 미국의 경영 컨설팅 업체인 모닝 컨설트에서 매주 각국의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두 22개의 나라의 지지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지난 8월 이후 계속 꼴찌입니다. 18%까지 떨어졌는데 24%, 27%까지 올랐다가 계속 밑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27%까지 올랐어도 그때도 꼴찌였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 꼴찌 벗어날 뻔했다고? 진짜? 탈꼴찌 할 뻔했다고? 왜? 영국의 리즈 트러스트 총리의 지지율이 19%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보다 1%포인트가 낮죠. 야,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 그러면 꼴찌에서 벗어난 거네? 벗어난 거 아니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벗어났습니다. 꼴찌는 영원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 긍정평가에서는 영국의 리즈 총리를 1%포인트 앞섰지만 부정평가에서는 압도적으로 리즈 총리에게 뒤졌습니다. 5%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리즈 총리가 20위,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마크 루트 총리가 21위, 그리고 윤석열이 22위 꼴찌를 하게 된 겁니다. 긍정평가는 네덜란드의 마크 루트 총리가 25%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지만 여기도 부정평가가 72%,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제일 나빴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의 리즈 트러스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은 19%지만 부정평가가 66%로 좀 낮았어요. 그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은 지지율은 20%, 부정평가는 71%로 역시 뒤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지지율도 뒤에서 두 번째, 부정평가도 뒤에서 두 번째. 그래서 종합 꼴찌. 부정평가가 제일 높은 거는 역시 1% 차이로 네덜란드 총리가 꼴찌였고요. 지지율에서는 영국 총리가 역시 1% 차로 꼴찌였습니다. 그러니까 꼴찌는 다른 데가 막 하나씩 각각 다른 데가 했는데 종합평가를 해보니까 윤석열이 제일 꼴찌더라. 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역시 꼴찌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벗어날 뻔했다, 그죠? 왜? 영국 총리하고 네덜란드 총리 참 인기 더럽게 없다. 여기도 어지간히 못하는갑다, 그죠? 윤석열하고 비견될 정도면 이 동네는 우리는 몰라도 아마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아마 죽어라, 아이고 이거밖에 못하냐, 차라리 죽어라, 뭐 이런 얘기 나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꼴찌 3인방 이렇게 잘 이렇게 영국 총리, 네덜란드 총리, 대한민국 대통령. 쪽팔려, 네, 이렇게 해서 윤석열은 지금 몇 주째, 아니 한 두세 달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두세 달째 이어서 최저 꼴찌, 최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오늘 NBS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20%대로 또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초 갤럽에서는 24%가 나왔죠. 이게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계속 바닥세를 가고 있고, 특히 ARS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ARS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다 함은 뭘 의미하느냐? 차마 사람한테는 윤석열 지지한다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샤이 중에서도 샤이. 예. 윤석열 지지자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 층도 지금 빠르게 줄고 있다. 처음에는 이 표차가 많이 났지만 지금은 점점점 그 표차가 줄고 있는 거죠. 지금 뭐 ARS에서는 뭐 30%, 그 다음에 전화 면접인 경우에는 25% 수준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한 5% 납니다만, 제가 볼 때 이 표차는 점점 줄고 마침내는 뭐 ARS를 하나, 뭐 전화 면접을 하나 별 차이가 없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5%나 25%나 일선에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왜? 윤석열 지지한다는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예, 그게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지지율이 25%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면요, 4명이서 밥 먹으러 갔는데 한 명도 지지를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사람도 나머지 3사람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으로는 자기가 윤석열 지지를 한다고 해도 겉으로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지금 25%대에서 상당히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국의 모닝 컨설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 아닙니까? 이거는 5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다는 얘기예요. 4명 중에 1명은 고사하고. 자, 이렇게 본다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사실 체감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체감 지지율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국진당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권도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어떻게든 간에 지지율을 반등시켜 보려고 자기들 딴에는 엄청 노력할 겁니다. 근데 지지율을 반등시키려고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상대방, 그러니까 야당 또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손을 내미는 화합이라든지 또는 자신들이 여당이니까 여당으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배포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상 여론조사를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는 지금 깎으러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계속 가, 야 빠르게 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 진영에 대한 탄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또는 이준석을 밟아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즉 검찰 수사기관을 동원한 이 지지율, 정권 지탱, 정권 수호 요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북풍 공작이죠. 계속 요즘 나오면 계속 북한 얘기들이 빠지지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 북한의 그 비행기, 그 항공기들이, 군용기들이 우리 남한이 설정해 놓은 긴급 전술 조치선, 뭐 정확하게 말하면 긴급 전술 조치선이라고 합니다. 전술 조치선. 전술 조치선을 내려와서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비행기를 운행을 했고 그 중에서는 공대지 사격까지 했다. 한마디로서 북한이 지금 그 대남 무력 시위를 한 거죠. 무력 시위를 한 건데 이런 것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북한도 북한이지만 윤석열 정권이 북한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죠. 북풍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미사일 쏘다가 잘못해가지고 오폭 당하고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북풍 공작. 그 다음에 또 검찰 수사. 지금 뭐 민주 진영에 대한 탄압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탄압은 물론이고요. 이 탄압이 전체적으로 쫙 죄송합니다. 민주 진영 전체로 쫙 번져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MBC에 대한 탄압, 언론 탄압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탄압도 하고 있죠. 검찰이 오늘 쌍방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는 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가 누가 운영하는 데다? 이해찬 전 총리가 운영하는 곳, 협회장으로, 이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죽이기에 들어간 거지, 이제.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쌍방울 비리 의혹이라는 게 도대체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 쌍방울 쪽에는 누가 더 많다? 윤석열 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이게 이재명 쪽으로 튀느냐? 그건 갖다 붙이는 거죠. 9개가 윤석열 지하고 친한 사람이라도 어디 한 군데에 이재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뭔가 끈덕지만 나오면 그걸 이재명 거로 갖다 붙이겠다는 게 지금 검찰의 속셈이죠. 그러면서 9가지 자신들하고 연관된 검찰의 불리한 9가지는 슬그머니 숨기거나 덮어놓고 이재명하고 어떤 얘기가 붙일 수 있는 뭔가 하나만 갖다 붙여가지고 그쪽으로 수사를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수단과 방법, 뭐 억지가 되든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두들겨 패고 보겠다.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민주진영을 탄압하고 보겠다라는 것이 현재 윤석열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MBC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MBC가 이게 뭐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기 세무조사가 맞는지 조금 의심스럽죠. 그러면 조선일보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나? 저는 사실 좀 이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남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자기들 세무조사 받는다고 쌩 난리를 떨어가지고 아마 지난번에 한 번인가 이제 세무조사가 미뤄진 적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과연 세무조사를 조선일보는 과연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국세청은 얼마 전에 중앙일보도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세무조사가
분명히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윤석열 정권 같은 악용을 해. 뭔가 또 꼬투리를 잡아서 아니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건데 뭐 어때? 라고 하면서도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괴롭히려고 들겠죠. 이 세무조사 잘못하면요. 사장을 바꿔라, 뭐 대표이사 징계하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세무조사 결과로. 자, 그런 걸로 해서 이 박성재 사장 같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지금 의심이 되죠. 지금 현재 이렇게 민주진영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참 답답합니다.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말 우리 민주진영들 다 거덜나는 거 아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하나 살펴보죠.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사, 감사를 하고 있죠. 이게 분명히 단순히 감사로 끝날 게 아니라 검찰 수사로 이어질 거라는 건 거의 다 누구나 예측하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월북 의심 사건 하나, 그 다음에 북한 연쇄 살인 어부 북송 사건, 이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 경제성 평가니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쌍방울이라든지 또는 성남FC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이재명 의원을 또 겨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 사건 다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쪽으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성남FC 사건만 해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 지자체가 어떤 기업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그 혜택에 대한 대가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거의 일상적인 상황이고 이것은 보통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은 성남에서 두산그룹에 이 토지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의 광고비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사실 지자체에 되게 많아요. 예컨대 부산만 해도요, 사직운동장 개보수 해주고요, 롯데자이언츠한테 그걸 전용으로 쓰게 만듭니다. 그 롯데자이언츠가 어쩐다? 거기에 가지고 광고도 자기들 뭐 롯데백화점 광고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한다? 거기서 뭐 자기들이 뭐 판매 수익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한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자기들 이제 훈련장으로도 쓰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대가로 부산시설관리공단의 사용료라든지 뭐 부산시설관리공단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막 해요. 사실 롯데 같은 이런 회사는요, 그 사직운동장을 그 부산시로부터 빌려 쓰는 대가로 부산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단체 실업 경기팀에 후원을 많이 해요. 이거 전부 다 뭐다 그렇게 되면 다 뇌물이 돼야 돼, 이거. 서울로 한번 와볼까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서울에 고척 경기장 있죠? 그거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들어갔죠? 그 오세훈이 짓자고 해가지고 지은 거잖아요. 자, 그 고척 돔 경기장 아닙니까? 그거 누가 써요? 지금 넥센이 쓰잖아요. 넥센 히어로즈가 쓰잖아요. 거의 독점적으로 쓰고 있잖아, 넥센에서. 자, 그런데 사용료는 누구한테 내?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서울시가 넥센 히어로즈한테 특혜를 준 대가로 뇌물이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거네. 자, 이렇게 제3자 뇌물죄를 함부로 썼을 경우에 이렇게 황당한 사태들이 벌어져요. 누가 봐도 이건 뇌물이 아닌데 이걸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지자체가 어떤 혜택을 줬는데 그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른 공공기관한테 준다고 해서 대가가 지급된다고 해서 그것이 뇌물죄가 그걸 뇌물로 만들어버리면 뇌물죄 안 되는 거 없을 정도로 너무 심각해져,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검찰에서 말이 되는 것처럼 몰아가잖아요. 즉 이게 민주진영에 대한 탄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자,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격만이 최상의 방어입니다.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우리도 맞받아 반격을 해야죠. 자, 오늘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반격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떤 반격이 나왔는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